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극장가에서는 조선의 왕 단종이 영월로 유배된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를 배경으로 한 또 다른 영화도 있습니다. 바로 다큐멘터리 영화 1980 사북입니다. 1980년 정선 사북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항의하며 일어났던 사북 항쟁을 기록한 작품인데요. 오랫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을 재조명한 1980 사북은 전국에서 상영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곧 다가올 사북항쟁 46주년을 앞두고 영화 1980 사북을 통해 사북항쟁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영화 1980 사북을 만든 박봉랑 감독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황인욱 정선지역 사회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용규 정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박 감독님께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사북 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1980 사북을 만드셨는데요. 먼저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1980년 4월에 인근 강원도 정선군 탄광촌에서 대규모 소요 사태가 벌어집니다. 분노한 광부들 3천여 명이 공권력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경찰 한 명이 사망하고 결국에는 무장한 계엄군들이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대기를 하거든요. 당시 사북 사태로 불린 사건인데 이 사건은 사실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결론이 매우 비극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잊혀진 현대사의 비극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내용들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영화 예고편을 한 2분 네. 정도 잠깐 보고 계속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아직도 믿지 않았으니 끝이 자수하라. 아직도 믿지 않았으니 끝이 사북 사태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가니까 사북업 그걸 완전히 이제 봉쇄해놓고 간부들이 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요 경찰관은 거기에 한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공수부대들이 정산도 초등학교 가서 대기하고 있다. 해산하라 이거지. 우리는 해산 뭐 한다. 23일 날 영시를 기해가지고 이제 공수부대 투입한다 하는 얘기가 났단 말이야. 그럼 우리도 이제는 어차피 죽기 살기 싸울 수밖에 없다. 우리도 총 들고 쏠 거고 실탄이 있으니까. (1980년 4월) 나는 사북지서가 박살난 것을 보았고 경찰이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을 들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했지만 나는 겁이 나서 광업소 쪽으로는 가보지도 못했다. 간첩이라고 그랬어. 배우를 대라 이게. 조종하는 놈을 대라 이게야. 아, 사람 살려.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차라리 죽여줬으면 싶더라고요. 집에도 총권 잡고 저기 하려고 황주 사람들 다 죽여놓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제 간단히 이제 영화 예고편을 네. 저희들이 이제 봤는데요.
사북 항쟁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도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이제 사북 사태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데요. 자, 황인익 소장님, 그 오랫동안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못했던 뭐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1980년 4월인데 당시에는 사북 사태로 진짜 전국이 떠들썩할 정도로 신문에 대서특필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뭐 80년 민주화 이행기에 부마 항쟁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사북은 쏙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 언급됐지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 광부들의 항쟁이 갖고 있던 그 내부의 여러 가지 뭐 오점도 있었고 특히 그 이후에 아주 가혹할 정도로 진행했던 국가폭력 때문에 이 사건이 당사자들이 입을 열지 못하고 수십 년이 지나오는 동안 사건이 잊혀졌고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민주화라는 큰 흐름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북광업소에서도 광부들이 노조 민주화를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국가 기관 산업에 대한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국가 통제 속에서 노동자들이 맞닥뜨린 거는 바로 국가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첫 시작부터 경찰과 충돌이 됐고 그런 비극적인 일들로 이어진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용규 센터장님, 당시 이제 동원 탕자, 이제 사북광업소 노동 환경이 어느 정도였는지 하는 것하고 그리고 이제 광부들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배경은 어떤 것인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1970년대, 80년대에 그 대한민국의 주 연료가 석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든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거의 한 80%가 연탄을 떼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 원료를 제공했던 데가 바로 이 강원도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에너지 수급 문제 때문에 독려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이른바 이제 고속굴진이라는 이름 하에 심지어는 광부들을 산업 전사라고 불렀습니다. 군인입니다, 군인.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독려를 해서 더 빨리, 더 많이 채굴을 하게끔.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생각하는 이 노동 3권, 노동자의 권리라는 거는 이제 법에는 있었지만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당시 폐해가 뭐냐면 도급제라는 겁니다. 이 도급제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더 빨리 더 많이 캐는 사람한테 월급을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협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재해도 많이 벌어지고 환경은 더욱더 열악해지고 심지어 뭐 공중 목욕탕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일일 3교대로 끊임없이 24시간 돌아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열악한 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적인 원인이라 한다면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당시 이제 동원탄자 쪽에서 이제 지급하고자 하는 상여금 같은 것들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됐고 그리고 임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이 아까 이제 우리 황인익 소장님께서 국가 통제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국가 통제 또 이 기업의 통제, 이 노동자의 통제가 이 순서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가 노동자를 통제하는 그러니까 뭐 직접 고용된 광부가 있는가 하면 또 노조에 가입된 공무도 있고 일반 관리직들 사이 이런 사이에 이제 그 불신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촉발이 되면서 이제 이번 그 사건, 이 항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큐 제작하면서 좀 놀랐던 사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980년 당시 전국의 광산, 강원도를 중심으로 이제 전국에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석탄 생산에 종사했던 광부들 노동자 수가 8만 명쯤 되거든요. 네. 근데 8만 명 중에서 거의 매년 평균적으로 매년 200명 이상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뿐만이 아니죠. 중상자, 그다음에 경상자를 합치면 1,5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고 하면은 약 1,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2.5명이 사망하고 그다음에 30명이 중경상을 입는. 그러니까 나의 동료들이 1,000명 있으면 이 중에 2.5명에서 3명이
매년 사망했던,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었다라는 게 단적으로 수치로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황인욱 소장님. 근데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노동 운동으로 이제 끝나지 않았고 이후에 광부들과 이제 가족들에게 보복성에 대한 조치가 있었다라고 이제 들었거든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광부들이 그 계엄군의 투입을 막아내고 또 강원도지사의 중재로 원만하게 타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광부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요구했던 11개 조건, 노조 지부장 직선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수용한 걸로 끝났는데 5일 만에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직장으로 복귀했죠. 그런데 5월 초에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대대적인 이제 경찰 합수단의 이제 보복성 수사가 시작됩니다. 원래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거기에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경찰 한 분이 그 진압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게 있고요. 또 노조 지부장의 부인이 광업소에 끌려와서 게시판 기둥에 묶여서 이제 감금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이 고스란히 광부들과 부녀자들에게 보복 고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참혹한 집단 고문이 있었고요. 여성 광부와 남성 광부 같이 부녀들 같이 한 공간에서 고문을 받았고 서로 그 고문하는 장면을 목격할 정도로 참혹했고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이웃 간의 고발, 잡혀온 사람들이 서로를 고발하게 해서 결국 사회생활을 같이 못하는 정도로 해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그 이후까지 국가폭력 피해가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당시 무차별 연행과 불법 감금, 고문, 그리고 자백 강요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노동 현장에서 시작된 갈등이 왜 이렇게까지 국가 폭력으로 확대됐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광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기업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 기관 산업이고 국가에서 오랫동안 광업을 통제하고 사실 중앙정보부가 늘 상주하면서 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산 노조 민주화라는 것도 바로 국가의 감시에 부딪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사건의 시발점에 사실 국가 폭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광부들이 그때 계엄 치하였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시해로 인한 비상계엄령 체제인데 1980년 말씀하시는 네, 80년입니다. 예. 80년 4월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체제 하에서 노동운동인데 광부들이 이제 집회 허가를 받고 모여 있는데 받았다고 생각하고 모여 있는데 이제 집회가 불어대면서 오히려 그 사복 형사들이 체증을 하고 있어요. 현장 체증을. 그러다가 광부들에 발각되면서 이 사복 형사들이 경찰 지프차를 타고 도망가면서 그걸 막고 있던 광부들 서너 명을 그대로 치고 달아났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인 원희로 광부는 경찰 지프차에 완전히 깔려가지고 방광 탈구 같이 그 중상을 입고 현장에서는 거의 죽은 듯 보였거든요. 그래서 광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경찰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도화선이 돼서 곧바로 그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건을 몰라요. 이 사건은 그냥 노노 갈등으로만 보는데 거기에 왜 광부들이 지서로 몰려가서 지서를 파괴했는가에 대한 걸 모르고 있는데 그건 바로 경찰 폭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1979년에서 80년 초 광산초는 광업소는 화약고였다 이미. 열악한 노동 조건, 그다음에 광부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노동조합, 공권력의 상시적인 감시와 통제 그런 것들 억눌려 있었고 불만금은 터질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경찰 지부차가 광부를 치고 도망가는 뺑소니 사건이 발발하면서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1980년 4월 21일 날부터 23일까지 상황을 보면 굉장히 격렬하게 광부들과 공권력이 부딪히거든요. 광업소를 다 부수고 경찰 한 명이 죽고 도망치는 경찰들이 끝까지 따라가서 이제 폭행을 하고 그게 뭐냐면 단순하게 광부들의 폭도여서가 아니라 누적되어 왔던 불만들이 공권력에 대한 분노로 촉발된 거죠. 그래서 사복 사건은 어떤 노동자들과 사업주의 대결 양상이 두드러지는 게 아니고 광부들과 공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띠었고
사건이 수습된 이후에는 역시 국가가 똑같이 보복합니다. 똑같이가 아니죠. 몇 배로 가혹하게 보복을 하면서 끌려온 광부, 부녀자들, 지역 주민들 상대로 아주 가혹한 고문, 인권 탄압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폭발적이었고 매우 폭력적이었고 매우 비극적이었다. 게다가 비상계엄하였기 때문에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죠. 20일간. 그런 상황에서 총칼을 든 군인들이 모든 걸 통제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폭력적인 양상으로 국가 폭력이 자행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가장 이제 분노했던 한 축이 당시에 이제 어영 노조 지부장이었어요. 예, 어영 노조 지부장이었는데 그 어영 노조 지부장이 이제 도망을 가고 없었죠. 근데 광부들은 너무나 분노를 했고 다 때려 부순 상황에서 이제 그 분노의 화살을 어디로 돌려야 되는데 지부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찾아갔더니 예, 집으로 찾아갔는데 없고 그래서 이제 피신해 있던 노조 지부장의 부인을 대신 이제 광업소로 끌고 와서 그 게시판 기둥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조 지부장을 오라는 식으로 노조 나타나라는 식으로 이제 일종의 협박을 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광부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광부들이 흥분한 광부들이 노조 지부장 부인에게 또 가혹한 폭행을 가하고 그런 게 이제 사복 사건의 상징처럼 신군부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신문에 올리는 바람에 사복 사건은 그 사건 그 사진 한 장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네. 네, 그래서 뭐 노동자들이 왜 싸웠는가도 잊혀지고 오직 노조 지부장 아내를 폭행한 난동자로 이제 광부들은 낙인이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용기 센터장님, 그러면 사복 항쟁은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현재의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46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지역에서는 이 사복 항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글쎄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이 사건이 있고 나서 80년대는 말 그대로 이제 군부 독재가 한참 이제 이어져 가 있었고 87년 이후가 돼서야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이제 이런 비극적인 요구를 누구도 입 밖에 꺼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쉬쉬하고 또 이게 이제 한 지역 작은 단위 지역에서 이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뭐 친구들끼리 또 부모들끼리 또 노동자들끼리 어떻게 보면 참 금기어가 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저도 90년대 이렇게 이쪽 지역에 와서 이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면 말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굳이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이분들이 한두 분씩 이제 고문 피해를 증언하시고 국가 폭력에 대한 것들 특히 이제 시민사회 이런 데서 이제 문제제기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거 조금 좀 조사를 좀 더 해보자. 그래서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 국가 차원에서 비로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하죠. 진화위라고 거기서 본격적인 조사를 하게 됐고 2005년에 여기에 대한 1차 그 진상조사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 이후에 비로소 이제 여기에 대한 추모 또 기념행사 이런 것들이 그것도 그나마 이제 당시 가족들 피해다 고문당한 가족들 그 인척들 그 광부들 그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다가 2005년 이후에 이제 지역의 사회단체인 이제 공추위라고 지역사회 공추위라고 거기가 이제 주관을 한 행사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이제 그 당시 갈등으로 인해서 이 행사에 대해서 이게 맞느냐 이런 또 비판적인 또 시각도 지역이 있고 어떤 한 사회에 이제 그런 그 사태가 벌어지면 이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네, 당사자들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사복 항쟁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지만 여전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상처가 남아있는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자, 박봉남 감독님, 이번에 이제 제작 기간이 오래 이제 들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다큐멘터리가. 오래 걸렸습니다. 예. 제작 과정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뭐 특징 지을 만한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요? 제가 2019년 이제 5월 3일 날 첫 촬영을 했고, 그러니까 6년 넘게 걸렸죠, 제작에. 그리고 이제 만났던, 인터뷰했던 사람들이 100명이 넘고, 촬영 횟수는 150회가 넘고,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작업들을 했는데,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언급하고 싶은 분은, 이 영화에 보면은 경찰이 몇 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북 사건 당시 시위 진압을 위해서 안경다리 투석전에 그 시위 진압을 위해서 투입되었다가 중상을 입은 경찰인데 진문규라는 분이고 지금 영월에 살고 계세요. 아, 네. 그 당시에 안경다리 앞에서 돌을 맞아서 뇌수술을 받았고요. 중상을 입었고 약 6개월 정도 입원을 했었고 사망한 이덕수 순경 바로 뒤에서 쓰러졌던 당사자입니다. 이제 이분이 자기가 그 입었던 피해 사실들, 그 당시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쭉 얘기하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나도 광부의 아들이다. 그리고 자기가 경찰이 되기 전에 광부 생활도 했다. 그리고 내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누군가 나를 안고 병원에 데려갔는데 내 기억에 그 옷차림이나 모든 게 광부로 생각이 된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증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북 사건 당시 광부와 경찰은 명확하게 적대적으로 대립결했던 관계인데 알고 보니 그 경찰 한 분은 이런 사연이 있었던 거죠. 이제 이분 얘기를 보면서 이 사건이 갖는 복잡성, 어떤 가해자와 피해자로 양분하기 되게 어려운 면들,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쭉 연결되어 있고 어떤 선과 악의 구도로 되게 이 스토리를 사북사건을 재단하는 것은 되게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조 지부장의 가족. 그러니까 당시 이제 어용노조로 뭐 지탄받았던 그 노조 지부장의 그 가족들, 자식들입니다. 그분들을 제가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랜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겨울에 처음 전화 통화를 했고 2년 후에 비로소 처음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했었고 그분들이 이야기는 되게 가슴이 아팠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어용노조로 비난을 받으면서 책임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당한 것은 정말 억울하고 그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자식들은 굉장히 깊은 분노에 쌓여 있었고요. 그들과 오랫동안 얘기하고 그들의 얘기를 담았고 그들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영화 안에 중요하게 넣었습니다. 네. 이 부산경찰의 이야기도 영화에 처음 나온 내용이고 세상에 그다음에 그 노조 지부장의 가족들 이야기도 영화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공통된 의견들이 이랬어요. 자기들 얘기를 귀담아 들어줘서 고맙다. 그게 그 당사자들의 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인우 소장님, 오랫동안 사북 항쟁을 조사해 오셨고 또 이번 영화에서도 주요 이제 화자로 이제 등장하시는데요. 고향에서 벌어진 일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지켜본 입장에서 사북 항쟁 이후에 광부들과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는 많은 상처들이 남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사북 사건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방식은 우리가 뭐 매체에서 뭐 사진이라든가 영상으로 보여지는 것이 거의 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만일에 외신 기자가 찍은 영상 필름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사건을 잘못 기억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사북은 공교롭게도 광부들의 수많은 이야기는 다 어디로 가고 없고 노조 지부장 아내를 붙잡아서 묶은 그런 사진이 한 장으로 이 사건이 기억되고 있고요. 그 후에 또 많은 그 사북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광부들을 폭도로 비난하는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뭐 영화라든가 제가 좀 드러낸 사실은 그 경찰 지프차 사건으로 결국 도화선이 일어났다. 그 폭발이 일어났다는 점과 또 사건 이후에
국가폭력이 너무나 심각하게 자행돼서 그 공동체 자체가 파괴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사북의 지금 현 상황을 보면은 진짜 사북 사건 때문에 지역 갈등이 더 고조됐다고 할까요? 그 많은 분들이 지역을 떠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이런 사태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국가폭력이 한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가족과 공동체까지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감독님, 이번에 취재 과정에서 이제 사북 항쟁을 두고 지금 이제 우리 이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똑같은 것들에 대한 기억들이 서로 다르고요. 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도 서로 지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광부들 그리고 경찰 또 지역 사회 안에서도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 영화에도 이런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요? 그리고 왜 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기억과 해석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사북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피해자들은 많은데 가해자가 안 보인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느 순간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뒤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하 식별이 되게 어려워진 사건이거든요. 선과 악의 구도가 분명하지 않은 사건이고 예를 들자면은 공권력이 이 사건을 촉발시킨 주요한 책임이 있거든요. 정부과 형사들, 그 다음에 보안대, 군인들이 모든 걸 통제했으니까. 그런데 반면에 그 시위 진압을 위해서 진압에 투입되었다가 부상을 입은 경찰들은 또 피해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노조 지부장은 이 사건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노조 지부장이 아내를 그렇게 폭행하는 건 또 아닌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떤 근본적으로 사건에 책임 있는 주체, 즉 기업과 국가가 이렇게 모습을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 앞에 있던 광부, 경찰, 노조 지부장의 가족들이 전면적으로 이렇게 싸우고 서로 오랫동안 증오하고 대립해왔다. 이런 구도가 사북 사건은 굉장히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주로 자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이야기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이야기, 저 사람이 왜 저랬지, 저 사람이 저 광부들이 왜 분노하지, 저 경찰들은 왜 아직도 상처받고 있지, 이런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떤 그들의 이야기를 각자 좀 같이 들어보는 그런 공론화의 장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세 분이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제가 보기에는 클리어한데 가해자는 결국은 국가와 기업인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나갈 네. 건가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이용규 센터장님, 지역에서는 사북관계를 공개적으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들은 뭐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피해자들이 왜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늦어지고 있는지 하는 것이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익히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조세희라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하는 그분이 쓴 이 사북에 여러 번 오셨는데 거기서 아이들도 만나고 또 이 사건에 이제 그 노동자 쪽에 있던 이제 이용갑 선생도 만나고 사진도 찍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제목이 침묵의 뿌리라는 제목입니다. 그 제목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런 그 억압적인 구조 내에서 사회적 약자는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대한 권력 앞에서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국가, 경찰, 공권력 이거는 거대한 권리거든요. 그리고 특정 누구를 이렇게 지칭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랫동안 말 못하고 좀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과 악이 이게 명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이게 하기가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박 감독님이 이거를 어쨌든
아픈 속살이지만 상처지만 이걸 드러내 주신 점에서는 정말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2008년하고 24년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폭력 사건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사북항쟁의 진상 규명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후속 조치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해 주시죠. 사북항쟁에 관해서는 많은 또 조사나 연구가 있었습니다. 뭐 국가 차원의 조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고요. 가장 최근에는 2024년에 다시 한번 이제 이게 국가폭력 사건이고 당사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구제 조치 그리고 기념 사업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노동운동 차원에서 접근이 좀 있었고요. 연구자들이. 근데 국가폭력이라는 측면에서 연구는 좀 뒤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건의 실체가 많이 감춰져 있었고요. 증언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당사자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선악의 구도가 명확하지 않았고 좀 약한 자들한테 손가락질하는, 그러니까 정작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는 숨고 약한 사람한테 손가락질 서로 하는 그런 구도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사회적인 조명도 늦고 마치 이게 갈등이 많은 사건처럼 이렇게 비춰져서 어쩌면은 국가가 이 사건을 제대로 구제하지 않은 그 방관 속에 오히려 피해는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이 하고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많은 정부가 대통령이 한 6번이 바뀌는 동안 이 국가사과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거는 올해 46주년을 맞이하는데 지난해 국무총리 영상 메시지가 처음으로 왔고요. 최고위급 영상 메시지가 왔고 올해는 대통령이 적어도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까 말했던 부산, 마산, 사북, 광주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의 위치를 복원하고 국가사과를 통해서 당사자들 위로하고 명예회복 조치를 이루어내는 큰 첫발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사북항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로 46주년을 맞습니다. 영화 1980 사북도 전국 상영회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이제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사북항쟁을 사람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제가 예.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죠. 기억은 한편에서는 저항과 또 희망의 또 끈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박봉남 감독님의 이 1980 사북이라는 이 영화는 우리가 왜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소중한 기록이고 이런 기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진상규명이라는 것은 좀 외과 수술하듯이 이게 하기가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이번 영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국가폭력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게 됐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하고 우리가 그들 덕분에 이런 법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새로 생기고 그래서 이제 국가폭력을 뭐 일부 총리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여기에 나서서 이거를 사과를 해야 비로소 입법이라든가 이것이 됐을 때 비로소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꼭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왕사남이라고 하는 영화가 붐을 일으키고 1000만 관객을 돌파하고 대통령께서 또 1000만 관객 돌파에 어떤 축하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어쩌면 그 두 사건 똑같이 국가 권력이 폭력으로 폭력으로 국가 권력을 찬탈하고 나서 일어난 그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사북 사건을 국가 당국자들과 얘기할 때 가장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왜 굳이 사북을 특별하게 우리가 사과해야 되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선권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왕사남과 같은 영화는 보고 있는데
이 1980 사북이 말하는 국가폭력의 그 중요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게 좀 너무 아쉽고요. 저는 이 사건이 지금 1980 사북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이 크게 사북 사건에 대한 인식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꼭 영화를 보시고 나면은 과연 우리가 이 사건을 국가폭력으로 왜 기억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꼭 이 사건은 단순 노동운동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폭력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이제 기억이 계속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봉남 감독님.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사북 사건은 노동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광부들의 투쟁의 의미도 되새길 필요가 있고 항쟁이라는 의미도 되새길 필요가 있고요. 동시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진실 규명과 화해입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적 사건들을 진실 규명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그 남아있던 상처들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건 노동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중심 인물들이 광부들이거든요. 그들이 없었다면 19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의 산업화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막장에서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석탄을 캐고 우리들에게 따뜻한 군부를 지펴주고 공장을 돌렸던 산업전선으로 불렸던 그들의 고단했던 노동, 그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이 영화에서 담고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네. 네, 제가 알겠습니다. 한마디 네, 말씀하시죠. 제가 좀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네.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기억할 때 왜 그 사건을 기억할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북은 특별하게 저는 국가 당국자들이 꼭 인식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왜 이 사건을 꼭 봐야 되는가? 이런 비극적 사건은 얼마 전에 우리가 계엄이라고 하는 그런 사태를 맞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야만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사북 사건은 정말로 정치를 하는 당국자들은 꼭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념 사업의 중요성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정부 관계자들이 지금 1989 사북 다큐멘터리를 좀 보시고 보셔야죠. 예, 꼭 좀 봤으면 꼭 좀 좋겠습니다. 보시고 네. 국가 폭력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맞습니다. 하는 것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영화 1980 사북을 소환한 그날의 진실 어떠셨는지요? 광부들의 생존을 향한 외침은 끔찍한 국가 폭력으로 돌아왔고 그 상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 폭력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권고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가오는 4월이면 사북 항쟁은 46주년을 맞습니다. 치유의 첫걸음은 가해자의 진실된 사과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국가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시사반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착잡하고 복잡한 점이 있습니다. 동원됐던 영월경찰서 경찰과 광부들이 다시 만나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화해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되게 정직하게 담아내려고 하셨고 긴 세월 고통을 받고 국민으로서 제대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했었던 이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가가 사과해야 될 일이 이렇게나 산재한지. 정부는 불법적인 국가폭력으로 인한 희생자와 가족들의 상처에 대해 진심을 다해 위로하고 명예회복에 나서겠습니다.
영화에서는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이 사람 얘기 꼭 들었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오늘 제 영화가 잘 돼서 자료는 많이 찾아놨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사과를 받지 못했다. 이용갑 씨도 그렇고 이재기 부인도 그렇고. 그래서 저 영화는 어쩌면 동원탄전은 빼놓고 왜 피해자들끼리만 전쟁이 붙은가. 그래서 아까 저 보도했지만 국가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없지만은 그 당시에 정권이 지금 맨 정권 같은 거니까 나라가 배상하고 진심으로 와서 이번 광복의 날 6월 29일 광복의 날 대통령 어든지 누가 오셔서 정말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 한번 해주기를 저는 진짜 바랍니다. 들어볼까요? 저는 아버지 그때 당시 몰랐는데 저거 아버지 많이 피해를 받았어요. 많이 맞고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우울증도 오고 나쁘게 말하면 정신병도 같고 제 인생이 진짜 없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고 어떻게 제 인생이 저도 우리 56인데 제 인생이 없었어요.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가 집에서 폭군이에요. 말한 대로 중국도 올라오고 막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나라에서 좀 피해자인 저희 아버지 명예 회복도 해주시고 또 저 또한 아버지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은 입장에서 이 영화를 통해 아버지가 왜 저한테 그렇게 했는 거를 그때로 원망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해소됐어요. 감사하고 아버지가 하루 종일 그 명예 회복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엄마도 그 폭력의 피해자예요. 너도 많이 받았을 거야. 엄마가 얘기를 안 했을지 모르지만 꼼짝도 못하게 하고 엄마를. 그 미워하는 거 아버지가 나를 왜 미워했나 그때는 몰랐는데 이번 영화를 보고 내가 아버지가 그때 당시 그 고문받은 거를 입으로 말하면 다시 불이익이 될까. 그때 평생을 아버지가 묻고 지금 또 저희가 그 사건을 이 영화를 통해서 알았지. 안 그러면 모르고 그냥 묻힐 뻔했는데 이 감독님 영화를 통해 제가 아버지의 저한테 한 행동 나에게 막 혼내키고 막 그런 거 다 용서가 되더라고. 그 원망이 정말 그게 다 없어지고 아버지의 그 억울한 그 누명을 이번 게 정말 좀 벗겨졌으면 좋겠고.